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초중고교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실이 아닌 집에서 이뤄지는 수업에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있을까요? 구지은 기자가 온라인 수업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과 3학년 형제의 온라인 개학을 맞은 맞벌이 엄마 배영일 씨. 아이의 출근 시간을 늦추고 이 방 저 방을 오가며 두 아이를 챙기느라 바쁩니다. 그나마 3학년 첫째는 동영상 강의를 곧잘 따라가지만 1학년인 둘째는 TV로 EBS 강의를 시청하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는지, 숙제는 제대로 하는지, 딴짓은 하지 않는지, 지켜보고 거들어주는 건 모두 엄마의 몫이 돼버렸습니다. 온라인 개학 전 우려했던 이른바 학부모 개학이 현실이 된 겁니다. 한 30분 전에는 컴퓨터도 켜놔야 되고 이제 작은 애들은 상에다가 이제 숙제할 것들 펼쳐놓고 집중력도 짧고 하니까 옆에서 차고 앉아서 수업을 해야지만 그래도 끝까지 30분을 채워서 수업을 듣고 애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면 할수록 더 그냥 학교 가고 싶다고 얘기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을 모아 온라인 수업을 함께 듣게 하는 학원까지 등장했습니다. 경남도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원격 수업을 학원에서 듣도록 관리 감독해 주겠다고 홍보해서 맞벌이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지금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학교 또한 온라인 개학으로 대체되었는데 위와 같은 위반 사례가 발생한다면 경남도 교육청의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지만 교육청은 딱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학원과 교습소 수가 우리 도내에 8,000개가 넘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행정력이 미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띄엄띄엄하게 앉힌다든지 손소독제를 제대로 비치하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준만 지키면 규제할 수는 없는 그런 사정이어서 학교에서의 정상 수업이 언제 시작될지 불투명한 상황. 엄마 개학, 부모 개학의 혼란과 불편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 지난해부터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이른바 청소년 수당 지원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고성군과 고성군의회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군의회는 지난 20일 해당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킨 데 이어 백두영 군수의 의장 직권 상정 호소도 묵살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바우처 카드에 지급하는 청소년 수당 지원 사업을 두고 고성군과 고성군의회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22일 열린 고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 최종 부결됐습니다. 앞서 군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부결시켰습니다. 이에 백두영 군수가 의회 통과를 호소하자 박용삼 의장이 직권 상정 카드를 꺼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시작 10분 전 의장 직권 상정은 없다고 통보하면서 분위기는 급속도로 냉각됐습니다. 회의 내내 굳은 표정을 짓던 백 군수는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의회를 떠났습니다. 이날 청소년 수당 지원 조례 통과를 기대하며 방청석에 있던 학부모들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왜 반대를 하는지 부결을 했는지 이런 사항들을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전혀 그 부결 사항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으니까 일단은 좀 당황했고요. 지난해부터 세 번째 조례안이 부결되자 백 군수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백 군수는 군의회가 지적한 20억 원의 재원 사용도 보건복지부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머물거릴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다른 문제였던 소통 부족도 군의회가 주장하는 일방적 소통 방식에 따를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군의회 보고 전에 군의회 동의 없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 언론에 먼저 나가면 안 되는 것이 소통인지, 친정 의원님들이 원하는 소통은 무엇인지, 전 그런 것이 소통이라면 의원님들과 소통 안 하겠습니다. 박용삼 의장은 공식 인터뷰 요청은 거절했지만 의장 직권 상정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열악한 재원 상황에 2,400여 명 모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포퓰리즘에 불과하고 또 군이 청소년 수당 문제를 진영 간 대결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성군은 다음 달 2일 추경안 심의 의결을 위한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백두현 군수의 역정 사업인 청소년 수당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고성군과 군의회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앞으로 한 달 뒤면 본격적인 마늘 수확철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마늘 농가의 한숨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떨어진 가격도 문제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수확할 사람조차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경남의 한 지자체에서 노동력을 줄여주는 장비를 선보였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10년 넘게 마늘 농사를 짓고 있는 신창유 씨. 잘 자란 마늘을 바라보면 심란하기만 합니다. 킬로그램당 1,500원. 인건비도 못 건졌던 지난해 마늘 가격이 올해는 더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인력의 대부분을 채웠던 외국인 근로자들도 코로나19로 모두 빠져버리면서 인력 걱정까지 가중됐습니다. 몇 사람 안 되면은 뭐 마늘 이거 수확할 걱정, 그 노동력이 전부 외국 노동력이 한 70%에서 80% 차지했었는데 아예 인건비를 떠나서 이 마늘 수확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가격 하락에 더해 인력난까지 우려되는 상황. 창녕군은 이동식 마늘 건조기를 선보이며 도움에 나섰습니다. 마늘을 운반용 플라스틱 박스에 쌓아두면 배풍기가 공기를 빨아들여 건조하는 방식입니다. 그냥 빨아당기면 그 부분만 빨아당기다 보니까 다른 데는 이제 건조율이 안 좋은데 저 안에는 다공판이라는 게 있는데 그 넓은 면적을 통일하게 같이 빼다 보니까 골고루 잘 효율적으로 마르게 돼 있습니다. 마늘을 수확하면 대부분 자연 건조하거나 대규모 농가의 경우 건조 창고를 사용하는데 이 건조기는 어디서든 설치와 해체가 가능해 창고 유지 비용과 인력을 50%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건조 기술에 따라서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지거든요. 저장 능력이 많이 좋아지게 되면 나중에 농가들이 판매를 할 때 판매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격 반토막에 인력난까지 겹친 가운데 건조기가 소규모 마늘 재배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창녕군은 지역 농가 15곳에 대해 건조 시스템 설치 비용을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고 수출길도 막히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강원도가 감자에 이어 아스파라거스, 산나물 판매로 농가 돕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장기화되면 앞으로 더 많은 농산물이 가격 폭락 등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춘천의 한 비닐하우스입니다. 흙을 뚫고 20cm 정도 높이로 연두빛 식물이 자랐습니다. 뾰족한 끝이 마치 꽃망울처럼 보이는 이 작물은 채소의 왕이라고 불리는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올해 춘천 지역 아스파라거스 작황과 품질은 내년보다 좋은 상황. 문제는 코로나19로 막혀버린 수출길입니다. 현재 춘천 지역 아스파라거스는 본격 출하를 시작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에 비해서 수출 물량이 60% 넘게 급감한 상태입니다. 당초 수출 목표는 45톤이었지만 20톤 정도밖에 팔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아스파라거스 도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10,000원 선이 유지되고 있지만 수출되지 못한 물량이 시중에 풀리면 가격은 5,000원 이하로 폭락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강원도는 아스파라거스 농가를 돕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직접 판매에 나섰습니다. 예, 우선 당초에 저희가 수출을 추진했던 이유가 내수 가격 안정, 가락시장 경매 가격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수출을 추진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가락시장 가격, 경매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본격 영농철이 시작되면 호박과 오이, 고추 등 농산물 대부분이 같은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와야 될 이제 우리 농민들이 많이 생산한 뭐 고추, 호박, 뭐 수박이고 뭐고 코로나가 이게 쉽게 잡히지 않으면 그 가격 폭락되는 그런 모습을 농민들이 그거를 체험하고 보고 있으려니 아마
지금부터라도 좀 약간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농민들의 한숨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하만의 대표 작물인 수박의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출하된 수박을 판매하지 못할까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만 가야농협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로 차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한켠에 마련된 코너에서 내가 원하는 수량을 말한 후 계산을 하면 영수증을 한 장 건네줍니다. 그 영수증을 가지고 다음 코너로 이동하면 차에서 내리지 않아도 수박이 차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이게 사람들 대면하는데 좀 많이 꺼리낌이 있으니까 최대한 그런 걸 최소화하면서 이제 구매도 할 수 있고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하만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대표 작물인 수박을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따로 가게나 판매장에 직접 가 사람들을 접촉하지 않고 차 안에서 바로 수박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하만 수박 축제가 취소되고 소매점에서의 판매도 줄 것이라는 우려에 소비자들이 코로나 걱정 없이 쉽게 수박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결과입니다. 또 광고 효과가 홍보 효과가 많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하만 관내 우리 농민들의 그 소득 증대라든지 수박 판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판매 첫날인 22일 팔린 수박 6kg 한 통의 가격은 19,000원. 시중에 판매되는 수박보다 20% 정도 저렴한 가격입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고 가격까지 싸면서 이날 미리 주문을 받아 준비해둔 수박 400통이 모두 동이 났습니다. 결국 우리 하만 서로 판매를 이렇게 함으로써 하만 수박을 홍보하는 그 역할이 아주 크게 자리매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농가에서도 더 용기를 내고 열심히 수박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또 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만군은 24일까지 사전 주문을 받고 오는 29일 한 차례 더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경남에선 3선의 중진 의원이 다수 탄생하는 등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와 달리 통합당 후보들이 선전했지만 득표율로는 민주당의 약진이 돋보이면서 경남 지역 정치 지형 변화도 예고했습니다. 심지훈 기자입니다. 전체 투표율 67.8%, 중진 의원의 대거 탄생, 대권 잠룡으로 불리는 김두관, 김태호 전 도지사의 귀환. 이번 총선을 치른 경남의 선택입니다. 정치적 역량에 무게감이 실리며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남도 적지 않은 정치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3선에 성공한 당선인은 모두 5명. 김해갑 민홍철, 양산갑의 윤영석, 진주시의 박대출,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조혜진,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김태호 당선인이 주인공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원내대표 도전 등 중진으로서 당내에서 중요한 역할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여기에 잠룡으로 불리는 김두관, 김태호 당선인의 등장도 무게를 더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남 지역 총선 결과는 통합당과 민주당, 무소속의 비율은 12대 3대 1. 무소속 김태호 당선인이 정치적 뿌리인 통합당 복당을 밝히고 있어 실제 통합당과 민주당은 13대 3의 구조입니다. 득표율로는 민주당의 완패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그동안 PK 지역 출신이 당내에서 제 목소리를 못 내는 상황에서 민주당 내 입지도, 여대 야소 속 통합당 의원의 입지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18년 7회 지방선거 결과는 민주당적 지자체 7곳, 자유한국당적 10곳, 무소속 1곳. 예산 확보부터 경기 부양, 김해공항과 남부 내륙철도 등 주요 사업의 국회의원과 지자체의 협치도 관건입니다. 오히려 이제 중앙정치권에서 보면은 이 영남 지역의 어떤 그 목소리를 좀 더 크게 들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더 배려하고 소수당의 목소리를 좀 더 크게 들어서 이 정치와 이 국정에
반영하는,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와 국가의 어떤 경영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경기 부진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러진 선거.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면 영원한 정치 지형은 없다는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준입니다. 4.19 민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도화선이 된 부마 민주항쟁. 다른 민주화운동에 비해선 부각되지 못했는데요.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부마 민주항쟁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부마 민주항쟁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보도에 차선영 기자입니다. 40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부마 민주항쟁. 지난해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기념식 현장입니다. 유신 철폐, 독재 타도라는 선명한 글씨가 새겨진 걸개 그림이 눈에 띕니다. 젊은 학생들로 구성된 부마 민주항쟁 일기 서포터즈들이 직접 채색 작업에 참여해 기념식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일기 서포터즈들은 부마 민주항쟁의 역사를 쓴 분을 직접 인터뷰하는 미션 수행부터 40주년 기념 전시, 연극 관람, 항쟁이 벌어진 현장 답사 등을 경험하고 SNS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지난해 부마 민주항쟁 알리기에 나선 서포터즈들, 올해도 2기 서포터즈들이 활약에 나섭니다. 청년들에게 조금 더 이 부마민주항쟁의 역사를 잘 알리고 그 가치를 공유하고 싶다. 부마민주항쟁의 뉴스나 혹은 과거에 고여있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오는구나. 활동들이 되고 있구나. 진상규명이 이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이 알려지고.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 학생들의 교내 집회로 시작해 부산 중심가를 거쳐 마산 지역까지 들불처럼 퍼져나간 부마 민주항쟁. 오랜 생생한 항쟁의 현장 부마길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현장 체험 학습북을 만드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1979 타임머신 부마길로 떠나요가 출간될 예정인데 부산대길과 영성고갯길, 보수동길, 대신동길을 비롯해 마산 경남대길, 구마산길, 창동길까지 부마 민주항쟁과 관련된 장소를 직접 걷고 체험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됐습니다. 민주항쟁의 불꽃에 함께 따라가 보고 안내할 부마길 가이드 역시 시민들이 참여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부마만을 설명할 수 있는 답사나 프로그램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과 외부 손님들에게 좀 잘 알릴 수 있도록 저희가 부마 관련한 전문가들 양성하고 탐방길을 이제 만들어서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올해 시민들과 함께 부마 민주항쟁을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민주주의 역사와 항쟁의 가치가 지역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창원 저독 화이강의 다리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야간관광 100선에 뽑혔습니다. 이외에도 경남 지역에서 통영 밤바다 야간 투어와 사천 삼천포대교, 하동 섬진강 평사리 달마중 등 모두 4곳이 선정됐습니다. 경남도는 야간관광 100선 선정을 계기로 야간 시간대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내 숙박업과 음식업 등 관광업계에 청신호가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재차 구형했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 1부 심리로 지난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안인득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안인득이 자신과 갈등 관계가 있던 아파트 주민만 공격하는 등 철저한 계획을 세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범행 당시 사리분별이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안인득은 검찰의 구형 의견을 끊고 돌발 발언을 하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는 피해망상적인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에 열립니다. 김해 구지봉에 또다시 백로가 날아들면서 백로의 분변 악취와 소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해 양산환경운동연합은 최근 김해시청에서 백로대를 쫓기 위해 소음을 내는 등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효과는 없고 주민 민원만 만드는 실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백로대가 구지봉을 찾는 이유는 기존 서식지가 파괴됐기 때문이라며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 병무청이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예비군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복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병역처분 변경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변경이 필요한 사람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병무청에 제출하면 되고 신체 검사 결과에 따라 예비군 복무 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거동이 어렵거나 장애인 등록자 중 일부는 신체 검사 없이 서류 심사로 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난 3년 동안 경남 병무청에서 중증 질환자 산정 특례로 면제 처리를 받은 예비군은 모두 9명입니다. 밀양 연극촌이 밀양 아리나로 이름을 바꾸고 종합문화예술공간으로의 탈바꿈을 시작합니다. 아리랑과 아레나를 합친 아리나는 온화한 밀양의 이미지를 담은 합성어로 명칭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됐습니다. 연극촌은 앞으로 대경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합니다. 대경대 산학협력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밀양시는 앞으로 3년 동안 연극촌 전체 활성화 사업을 대경에 맡길 예정입니다. 또 올해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된 만큼 문화예술 교육 사업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고성군이 시내버스 운영 효율화를 위해 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고성군이 실시한 대중교통체계 개편 연구 용역에 따르면 동일 노선이나 굴곡이 심한 35개 노선을 26개로 줄여 시내버스 운행거리와 운전기사의 주간 운행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성군은 노선 개편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선 감축 지역의 경우 행복택시 운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함안군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임대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2020년도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군은 군세 감면조례 개정을 통해 오는 7월 부과되는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며 6월 1일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서 최대 50%까지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3개월 미만 인하한 경우 3개월 기준으로 환산에 적용하며 주택이나 유흥주점 등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창원시 근현대사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지역의 근현대사를 재조명한 기념사업 활동 보고서를 지난 22일 발간했습니다. 이날 발간된 보고서에는 김인현 독립운동 100주년과 마산항개항 120주년, 부마 민주항쟁 40년 등 30여 개의 기념사업에 대한 사진과 글 등 창원의 역사를 알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양산시는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유 차량을 LPG 신차로 구입할 경우 500만 원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실시합니다. 이 지원 물량에는 당초 60대 3억 원에서 110세대 5억 6,5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지원 대상도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만 해당됐지만 노후 중형승합 경유차와 노후 LPG차를 폐차하는 경우까지 포함됐습니다. 신청 기간은 22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뉴스는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헬로 이슈 토크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총선에 발목을 잡았던 코로나19가 여전히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에서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고통이 나날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또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해법은 무엇인지 오늘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경상남도 정책연구소 단디 유진상 소장 그리고 경남공공정책연구원 박정훈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 총선이 끝나고 다시 코로나19에 온 신경이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살펴볼게요. 고용 쇼크, 그러니까 고용난이 아닐까 싶은데 상황이 어느 정도일까요? 네, 코로나19 고용 쇼크가 이제 현실로 무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남 지역 3월 취업자 수가 171만 8천 명인데요. 그 전년 동월 전년에 같은 3월 달에 비해서 2만 9천 명, 약 3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수치가 체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제 산업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산업별로 전년 동월 대비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 2만 8천 명, 그 다음에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업은 4만 1천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 등의 감소폭이 이제 훨씬 더 충격적인 수준이고요. 실업자는 이제 8만 5천 명으로 전년 3월 대비 10.6%, 약 8천 명이 증가했고. 사실 10.6%면 아직은 이제 체감이 뭐 작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들이 집중적으로 개인 사업자 그다음에 소상공인들한테 몰려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실업률은 4.7%로 0.5%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네. 전국의 3월 취업자 수도 19만 5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 숫자는 금융위기 이후에 11년 만에 최대폭이고요. 지금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 영세업체나 자영업자 등이 타격을 입고 있지만 사실 이제 곧 있어 4, 5월 되면 대기업과 제조업, 정규직조차도 그리고 또 3, 40대로 빠르게 지금 번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심각한 수준이죠. 네, 힘들다 했더니 수치상으로도 진짜 심각한 것 같은데요. 뭐 타 지역도 힘들겠지만 경남도 경우에는 대기업 협력업체가 많기 때문에 예. 더 그렇지 않나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실업률이나 이런 것들이 실업 대란이 본격화됐는데 4월 당연히 더 심각해지겠죠. 경남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1차 대기업도 많지만 1차, 2차, 3차 협력업체들이 되게 많은데 네.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많습니다. 경남이 제조업의 어떤 우리나라 제조업의 핵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자금 융통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이 1차, 2차, 3차 협력업체들이 이제 무방비 상태로 지금 네. 자금난에 노출돼 있다고 보면 되고요. 구체적인 통계치가 나와 있는데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가 국내 완성차 5개사를 대상으로 4월 수출 전망을 조사한 게 있는데요. 네. 12만 6천 대, 전년 동기 작년 이맘때쯤에 22만 2천 대 정도 됐나 봐요. 퍼센티지가 43%가 감소를 했습니다. 반 예. 정도가. 그리고 이제 9천여 개 이르는 자동차 부품업계, 이 부품업계들이 소위 말해서 2차, 네. 3차 협력업체들인데 완성차 업체보다 더 어렵고 상당수 부품 전문 업체들은 2월부터 완성차 공장 가동 중단 이제 이어지면서 줄줄이 매출 급감하고 공장 문 닫고 그리고 현금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력업체들까지 줄줄이 이렇게 되면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직장을 잃고 실업을 한다는 게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냐면은 일단 실업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은 네. 그 소비의 영향을 소비 시장에 2차 충격, 3차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분명히 문제로 나타날 겁니다. 거기다가 뭐 지난 3월 말에 그 글로벌 IB들과 그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그 한국의 2020년 경제 성장률을 재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뭐 충격적인 수준으로 지금 재평가를 했거든요. 예, 일단 뭐 국제신용평가사인 S&P는 그 마이너스 0.6%로 전망을 했고요. 무디스는 0.1%, 그리고 피치는 0.8%로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은행들은 더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노무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7%까지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지만 뭐 JP모건 같은 데서 0.8%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옥스퍼드 이코노미가 이제 뭐 0.2%의 성장률을 그 전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또 하나 더 대외 변수라고 할 수 있는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3%로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은 거의 뭐 그 1930년대 대공황 이후의 최악의 수준이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론 예견은 되어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 그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는 다들 예상보다 후폭풍이 좀 크다고 지금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의 경우 아까 이제 뭐 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대외 수출에 의해서 의존되어 있는 상황인데 국내 경기 침체에 대경기 침체까지 이중고가 지금 겹쳐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의 그 특별재난지원금이 조금 조속하게 지금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지방정부들의 이제 특별재난지원금이 지금 또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 두 가지가 지금 정리가 잘 안 되는 모양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문제가 뭐 있냐면 그 기업들이 나중에 정말 힘들 때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때를 위해서라도 지방 정부는 지금 현재 그 긴급재난지원금을 조금 보류하는 형태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자세히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뭐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가 그 경제에 영향을 미친 거는 맞지만 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뭐 사실 그 경제학자들이나 그 경제 전문가들이나 인사조직 관련 전문가들은 코로나19도 뭐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일차적으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 원인을 먼저 찾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뭐 대형 변수인 코로나19가 등장을 이제 거기다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코로나19가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는 점이 좀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그 이중고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 소득주도 경제 성장 정책은 국내 정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수정이라든지 그리고 폐기가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정책을 폐기하거나 수정한다고 해서 효과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지금 발생을 해버린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네, 좋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진 거죠. 더욱이 이제 그 강력한 대외 변수의 등장 자체로도 국내 경제를 지금 힘들게 할 수 있는데 이 변수 자체가 국제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원장 지금 분석해 주셨는데 유 소장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제 사실 이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세계적 경제가 이제 동반 하락하는 조짐을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업률도 조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경남만 보자면 조선업 수주가 지금 40% 급감했어요. 분명히 이제 조선업 수주 40% 급감은 최근에 조선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가 급감했다는 건 코로나19 영향이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원전 신한울 3, 4호기 가동 중단에서 좀 원인을 찾고 있기도 한데 그 건설 보류도 일정 부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원전하고 석탄 화력을 줄이고 이제 그 가스 발전이나 신재생 에너지로 현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이제 했잖아요. 네. 근데 그 타이밍을 다 잘 보면 더 큰 문제는 이미 그 이전에 두산중공업에서 좀 방만하게 경영을 했는데 2010년도에 그 일산의 두산건설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이제 일어났고 그 연쇄 반응이 일어났는데 그때 작은 경색이 일어났고 두산중공업 매출의 70% 이상이 사실은 석탄 화력 발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너지 전환 정책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 원전만 이렇게 붙잡고 있을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빨리 발빠르게 석탄 화력을 전환을 했어야 되는데 경영진이 좀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타이밍을 놓친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업 경영에 대한 문제점을 꼽아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옮겨서요, 주제를. 지난달 실업급여로 8,982억 원이 나갔다고 하거든요. 역대 최대 금액이라고 하는데 뭐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겠죠. 저희가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다뤄볼까 합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좀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지자체라도 나서야 되는데 긴급 재난지원금 말씀하셨지만 지급 시기가 자꾸 늦어지고 있고 이게 뭔가 잘 발이 맞지 않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좀 그런 모양새를 지금 계속 보이고 있는데 그 총선 당일인 4월 15일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경영 안전자금 초저금리 대출을 잠시 중단을 해달라는 공문을 소상공인연합회에 발송을 했다가 다시 지금 재개를 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마도 소상공인 진흥기금 등에서 이제 그 진흥기금 등이 이제 바닥을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가 발급이 되어도 그 실제 대출로 이어지는데 다소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이제 은행 절차, 내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현재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이제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지급 대상에 대한 그 의견차가 조금 큰 것 같습니다. 이게 여당과 그리고 그 정부의 의견차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도 의견을 좀 달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소외되는 대상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그 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 체납이나 금융 연체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쩌면 이분들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부분의 사업장이나 개인이 여유가 있으면서도 연체를 하거나 세금 체납을 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연체를 할 만큼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광역단체나 지자체들이 독립적인 그 지원은 조금 보류를 좀 했으면 하는 것이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중앙정부의 정책이 명확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정책이 정책 집행에 어쩌면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잠시 언급했지만 이번 경기 침체가 단기간 내 극복하기 힘들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확보를 조금 해둘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앙정부의 강력한 정책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출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스위스는 소상공인 대출이 30분 만에 이루어진다는 게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보도가 이뤄진 바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스위스가 아시다시피 중립국 유지를 하면서 금융업으로 세계 중심에 우뚝 선 나라잖아요. 네. 그런 이제 경험치가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기사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스위스 전문가가 설명하는 30분 소상공인 대출 비결. 30분이면 정말 충격적인 시간이죠. 그래서 이게 살펴봤더니 그 소상공인에 대한 이제 코로나19 때 이제 특별 스위스 대책을 마련했는데 금융 지원 속도가 스위스식 방식 이제 롤 모델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대출금 소상공인 대출금 나올 때까지 통상 5일이 걸리는데 스위스는 실제로 30분 만에 신청부터 지급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면책제도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 동원했는데도 그 5일을 지금 못 넘기고 있거든요. 보면 이제 스위스는 24조 4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일주일 만에 이제 워낙 빨리 하다 보니까 일주일 만에 그 금액의 75%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어요. 대출 속도가 남다르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그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는가 봤더니 스위스는 평소 거래하던 주거래 은행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신용 등급별로 대출 기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용 등급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제 헷갈리는 거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은행이 일단 기업의 정직성을 신뢰를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쌓았던 수많은 이제 신뢰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일단 소상공인 상환이 가능한지 안 한지 여부를 떠나서 일단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의문이 생기잖아요. 나중에 안 갚으면 어떡하지? 근데 이제 그 우려는 정부가 이제 보증을 또 서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신용 등급에 따라 다른데 고신용자 1에서 3등급은 시중은행에서 대출, 중신용자 1에서 6등급은 기업은행에서, 저신용자는 4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소상공인 진흥 기금에서 대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자기가 파악하는데 이미 시간이 걸리고 또 찾아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심사하는데도 또 시간이 걸리고 이래서 시간이 지체가 되는데 원래 우리 정부가 5일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했는데 이게 밀리다 보니까 5일이 좀 더 넘어가는 이제 현상들이 있어서 사실 이제 정책 효과가 이제 이렇게 되면 반감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네, 스위스 사례가 어쨌든 좋으니 우리나라도 좀 참고할 부분은 참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까요? 어떨까요? 지금 좀 전에는 절차에 관련된 시간을 말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서류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스위스는 서류 한 장이면 끝납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는 증명서가 수북한데 결국은 이 상호 신뢰가 없기 때문에 많은 증빙을 요구를 하는 거죠. 이제 스위스는 주거래 은행을 통해서 한 통로를 일원화해서 대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거래 실적이 은행에 이제 자기 주거래 은행에는 거래 실적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이용을 해서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대출금 기준이 연간 매출액의 10%이기 때문에 그 대출 신청 서류에 그 연간 매출액만 기재를 하면 그냥 상호 신뢰하에 접수 방식이 되고
그래서 신청서를 스캔해서 은행 홈페이지에 보내면 바로 가서 이제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 거고, 한국은 대출 신청하기 전에 신용등급을 먼저 사전 조회해야 되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인데, 사업자 등록 증명,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그리고 좀 심하면 상시 근로자, 수, 매출, 납세 증빙, 이렇게 많은 서류를 구비해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마저도 사실은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소화시킨 게 이 정도입니다. 그 전에는 훨씬 더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은행원들은 이제 9시부터 4시까지 밀려오는 고객들 일처리하고, 그때 가서 고객 서류 접수하고 업무 시간 끝나야 이제 겨우 대출 이제 심사할 수 있을 정도니까, 그것만 해서 이미 하루가 간다는 소리죠. 그런 이제 목매 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대출 약정 서류 쓰는데 또 현장에서 30분이 넘게 걸린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고, 지금 그 이 대출 심사 속도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고, 지금 최근에 다시 기업은행에서 이 지역 신용보증재단 대출 심사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면서 속도가 약간 나고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한계가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스템적인 문제는 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거니 장기간으로 봐야 된다고 치지만, 이런 스위스 사례가 중앙정부가 아니라 만약 경남 도내에서 이게 이루어진다면 경남의 경제 위기를 좀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것도 좀 네, 힘들까요? 뭐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윤종원 기업원회장이 지난 7일에 뭐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뭐 스위스 정부의 스위스 정부는 시험이용 보증하에 은행들이 기존 거래 고객의 정보를 활용해서 도덕적 해이를 줄이면서 신속하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이분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신속을 요하는 대출은 결국 은행 자체의 부실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 현 경제 상황에서 은행이 부실화된다면 저희는 다시 재도약을 할 수 있는 모든 발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중한 선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은행의 대출이 늦어지는 이유는 준비 서류가 너무 많다는 점, 이제 아까 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점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한 번에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금융기관이 직접 조회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버린다면 제출 서류 자체가 필요 없어지거든요. 그럼 신분증 하나만 가지고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일부 대출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30분 안에 대출이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제도에서도 그런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이제 카드사들의 카드론 같은 경우는 30분 안에 대출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기존 거래 내역을 DB화 시켜서 한도를 측정해 놓고 부여해 놓은 방식이고, 마이너스 대출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크레딧 라인이라고 그래서 법인 한도 마이너스 대출과 유사한 형태로 한도 부여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뭐 그런 형태가 지금 있기는 있습니다. 단지 이제 거의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주거래은행의 대출은 사실은 어떤 문제가 한계점이 있냐면, 그 은행과 거래하지 않으면 아예 대출 자체가 안 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심사 모델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심사 모델 개발 자체에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제안했던 방식들은 어느 은행이든 그리고 어떤 금융기관이든지 바로바로 새로운 심사 기준을 만들 필요 없이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굳이 장기간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미 구축이 어느 정도 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4.15 총선 공약 정책들만 봐도요, 경제위기 극복 방안들이 꽤 제시됐거든요. 이제 이게 좀 현실화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 그래도 저도 여당과 야당에 조금 짧게 쓴소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당은 지금 180석을 가진 거대 여당이 되었습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는,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 이제 정부나 야당을 방패를 내세우지 말고 정말 국민을 생각한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빠른 결정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야당에게 말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이 패배한 지 일주일도 지금 되지 않았는데 내부 지방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의무를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